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유럽 중세 봉건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면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분열이 되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이상 가량 지속이 되었지만 서로마는 결국 476년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유럽 일대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 혼돈과 혼란이 지속되는 그런 카오스 상태였어요.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일대를 휘저으면서 여러 게르만 일파의 왕국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게르만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 왕국과는 다르게 로마인들이 믿던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을 시도하면서 게르만과 로마 사람들의 이질감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이 크리스토교를 매개로 로마인들과 게르만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름하에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서유럽 중세 문화가 탄생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그리고 카롤로스 왕이 서로마 황제로서 대관식을 받는 데 있어서 크리스토교의 지배자, 크리스토교의 리더인 교황이 이 모든 것을 승인해 주었다고 했죠. 교황이 승인해 준 이유는 예전에 과거의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로마 제국 정부가 크리스토교와 교황을 보호해 주었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크리스토교와 교황을 보호해 줄 세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이곳저곳을 휘저으면서 크리스토교와 교황 세력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토교와 교황은 누군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세력이 필요했고, 또 그 당시 게르만 왕국이었던 프랑크 왕국의 피핀 왕조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또 카롤로스 국왕이 서로마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 서유럽 지역의 정신적 세계의 지배자였던 교황으로부터 이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프랑크 왕국의 피핀과 카롤로스 국왕은, 또 그리고 크리스토교의 지배자였던 교황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했죠. 그 결과 크리스토교를 매개로 로마와 게르만 요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서유럽 중세 문화가 탄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바로 전 시간에 이 서유럽 중세 문화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봉건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봉건제도는 주종제도와 그리고 장원제로 구성되었고, 그중 주종제는 자유로운 기사들이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로 나뉘어져서 토지를 매개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는 그런 제도라고 했었죠. 이러한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토지를 매개로 한 쌍무적 계약 관계는 그야말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봉건 기사들끼리의 쌍무적 계약 관계로 탄생한 왕국이 바로 중세 봉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세 봉건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필기 오른쪽 부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만 써놓고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필기해 봤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오늘날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어떤 봉건 왕국이 세워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00년에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었던 카롤로스가 대제, 여기서 대제는 대황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서유럽 일대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는 공석이 된 상태죠.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황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로마 지역에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난립을 하고, 그중 게르만 왕국 중에 하나였던 프랑크 왕국의 카롤로스 국왕이 과거의 서로마 영토의 대다수를 회복해왔다고 했죠. 그리고 카롤로스 국왕은 서유럽 일대의 정신적 세계의 지배자였던 바로 교황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영적 지도력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카롤로스 국왕과 교황의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황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로운 세력으로서 프랑크 왕국을 택했고 그 국왕이었던 카롤로스 국왕을 게르만족의 국왕이었던 카롤로스 국왕을 멸망해서 공석이 돼버린 서로마 황제로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롤로스 국왕은 단순한 게르만 왕국의 국왕에서 과거에 멸망해서 지금은 사라진 서로마 황제로서 어느 정도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명분이란 게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서유럽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또 대다수의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민중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크리스트교의 리더인 교황의 인정은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으로서 프랑크 국왕인 카롤로스 국왕을 로마 황제로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롤로스 대제는 누구를 보호해주겠죠? 바로 크리스트 세계와 크리스트 세계의 리더인 교황을 보호해주는 이런 서로 간의 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나름 교황과 카롤로스 대제가 이런 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유럽 일대가 안정기를 되찾게 돼요. 하지만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서유럽 일대는 분열이 되고 또 봉건제도 요소가 투입되면서 새로운 왕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봉건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롤로스 대제가 서유럽 일대를 어느 정도 다 통치하고 안정화를 이룩했지만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다시 분열하게 돼요. 다시 843년에 베르댕 조약과 843년 베르댕 조약과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과거 카롤로스 대제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우리 교과서 1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 11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3분열된 지도가 나타나 있어요. 왼쪽부터 서프랑크, 가운데에 중프랑크, 그리고 오른쪽에 동프랑크가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가 오늘날 유럽의 지도에 어느 국가에 해당되는 곳이냐면 서프랑크는 프랑스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동프랑크는 독일에 해당되는 지역. 그리고 중프랑크는 오늘날 이탈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이탈리아. 그리고 그 이탈리아를 보시면 또 하나 특이한 지역이 있어요. 교황령이라고 있죠? 교황령. 이 교황령은 무엇이냐면 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로스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그렇죠. 피핀이라고 있었죠. 이 클로비스 왕 이후에 카롤로스 마르텔이 있었고, 카롤로스 마르텔 이후 피핀이라는 사람이 카롤로스 왕조를 개창할 때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피핀도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때 교황에게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본인도 교황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때 교황으로부터 명분, 승인을 얻은 대신에 이때 중부 이탈리아의 어느 정도의 지역을 교황의 땅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황령이에요. 교황령은 지금도 있을까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흔히 이제 천주교, 카톨릭의 최고 리더가 이제 지금도 교황이라고 있죠. 그 교황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티칸은 이탈리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영토이지만 어찌 보면 영적 세계로 찐다면 이 교황의 지배 영역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국가 영토로 본다면 바티칸이라는 도시는 이 이탈리아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지만 그 바티칸이라는 도시의 소유권은 교황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 당시에는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면서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이때 교황에게 이 중부 이탈리아 지역을 교황의 땅이라고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교황령이라는 땅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가 다 어떻게 세워졌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종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토지를 매개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봉건 왕국의 국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봉건 왕국의 국왕 역할은 우리 동양의 국왕과는 좀 파워가 달라요. 동양의 국왕이나 황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쌍무적 계약관계, 주종제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의 계약관계, 주종관계의 주에 오른 최정점에 오른 국왕들은 동양의 황제와 국왕과는 달리 상당히 권력이 약해요. 왕권이 상당히 약하고 또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왕국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미비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왕이라는 점 아시고 인지해 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프랑크와 중프랑크 이야기부터 해보면 중프랑크 같은 경우부터 얘기해 볼게요. 카를로스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로서 승인을 받았죠. 근데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이 된 거예요. 나라가 세 개가 된 것이죠. 근데 로마 황제 자리는 한 자리잖아요. 이 로마 황제 자리를 누가 가져갔냐면 교황령 근처에 있었던 이 이탈리아, 중부 프랑크의 국왕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왕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 개 프랑크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중부 프랑크, 이탈리아의 국왕이 로마 황제로서의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국왕이에요. 국왕이고. 자, 그러면 이 이탈리아 국왕을 로마 황제로서 누가 승인을 해주냐? 여전히 교황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교황이. 근데 이 교황은 이때도 그렇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힘이 보잘것없어요. 과거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 제국 행정부의 철저한 보호 아래 안정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교황을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보호해 줄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교황도 게르만 왕국의 국왕이었던 카롤로스를 서로마 황제로서 임명해 준 이유가 얘가 이뻐서 임명해 준 게 아니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나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때 이탈리아 국왕이 로마 황제가 되었다고 했죠. 로마 황제가 될 때마다 이게 교황이 얘를 또 이뻐서 황제로 임명한 게 아니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탈리아 국왕은 그 관계를 거의 넘어서 버려요. 어떻게 넘어서 버리냐면, 야 교황, 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지목하는 내 후계자에게 로마 황제라고 임명을 해줘.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교황 세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부 프랑크 내에서 이탈리아 국왕이 로마 황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교황과의 권력 관계를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교황의 힘은 약했고 사실상 교황은 이 이탈리아 국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 동부 프랑크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이 오토 1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토 1세. 이 오토 1세는 이 당시 동부 프랑크, 독일 지역 동쪽에서 또 다른 이민족이 침입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이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이 이 동부 프랑크 지역을 침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격퇴하고 나름 동부 프랑크 독일 지역을 견고히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오토 1세는 욕심이 아주 야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에요. 단순한 이 게르만 왕국의 국왕을 넘어서서 과거의 카롤로스 대제처럼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또 때마침 이탈리아 상황을 보니까 교황이 이 이탈리아 국왕으로부터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항상 겁박받던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탈리아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때 교황이 오토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오토 1세가 교황을 지원을 해주게 돼요. 이탈리아 내에서 아주 혼돈의 상태의 내란이 일어날 때 교황이 오토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독일 지역의 게르만 국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이 모습은 이탈리아 국왕에게 별로 탐탁치 않아 보이겠죠. 당연히 이 둘 간에 또 대립이 생기고 이 둘 간의 대립을 오토 1세가 전부 다 정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오토 1세가 독일 국왕이자 이탈리아 국왕을 같이 겸하게 돼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 동양사나 우리 한국사, 중국사를 공부할 때는 한 국가에는 한 국왕만 있고 어떤 A라는 국가의 국왕이 다른 B라는 국가의 국왕을 겸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자, 그래서 이 오토 1세가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고 교황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왕 자리를 겸하게 되고 또 이때 교황은 오토 1세의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보호를 받았으면 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이때 교황이 과거 교황과 카롤로스 대제와 같은 그런 비슷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때 교황이 오토 1세를 로마 황제로 승인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동부 프랑크 독일은 나라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신성은 신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황,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오토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토 1세를 오토 대제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토 대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오토 1세는 이제 사실상 이탈리아 국왕이자 그리고 독일의 국왕이자 그리고 과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독일 내에 오토 1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 부족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서양 중세 봉건 왕국은 약간 국왕이라고 해봤자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토지를 매개로 쌍무적 계약갱가를 맺을 때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에게 토지를 준다고 했었죠. 그 토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 주가 되는 기사가 간섭할 수 있었다 없었다. 간섭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봉건 왕국이 이 사실상 중앙집권처럼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도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이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에게 토지를 건네주고 그 토지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먹든 간섭을 못하는 불이권 때문에 이 중세 봉건 왕국은 중앙 집권화 될 수가 없는 형국이었어요. 이때 오토 1세가 형식상으로는 이탈리아 국왕, 독일 국왕,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에 있는 오토 1세의 말을 듣지 않는 부족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1세는 나름 중앙 집권화 정책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이 완전 장악하고 있던 이 교회 세력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참 어려워요, 그죠? 교회 세력을 어떻게 이용하기 시작하냐면, 새로 개척한 영지나 장원 지역에다가, 교회 세력 중에 하나였던 성직자들을 지방 영주로서 임명을 해요. 성직자들을 지방 영주로서 임명하는 정책을 펼쳐요. 원래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때 오토 1세가 나름 중앙집권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세력 아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교회 세력을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의 관리자 중에 하나였던 성직자들을 자신이 새로 개척한 영지에 새로운 영주로서 나름 봉건적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좀 선생님도 좀 말이 꼬이네요. 자, 다시. 오토 1세가 자신의 왕국을 중앙 집권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 세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새로 개척한 영지에 새로운 지방 영주로서 성직자들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성직자들이 교회 조직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직자인데 오토 1세와의 관계에서는 봉건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건 기사이자 성직자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그죠? 요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교권과 세속 군주 간의 권력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동프랑크와 중프랑크는 이런 형국을 보였고, 자, 그러면 영국과 서프랑크 일대로 넘어가 볼게요. 영국과 서프랑크. 서프랑크 일대는 카페 왕조. 위그 카페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참 특이하죠. 위그 카페라고 하는 사람이 카페 왕조를 만들었고, 이때 카페 왕조 내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 11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노르만족의 이동과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죠. 그 노르만족의 이동과 관련된 지도에서 프랑스 지역, 이 서프랑크 지역 한번 보세요. 이 서프랑크 지역에 영국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무엇이 있냐면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있어요.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있어요. 노르망디 공국. 이 노르망디 공국이 노르만족들이 막 서유럽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서프랑크 일대도 막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서프랑크 왕국이 저 노르만족들 우리가 어떻게 제어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일정 부분에 땅을 떼어주고 그냥 그 지역에 머물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서프랑크 지역으로 쳐들어온 노르만족들의 일부를 회유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너 내가 일정 부분 땅을 떼어줄 테니까 너 내 신하로서 그 땅에서 살아. 이렇게 나름의 주종관계를 맺고 그 지역 일대에 살게 한 지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공국이에요. 노르망디는 지명이고 공국, 여기서 공자가 신하라는 말이에요. 프랑스 국왕의 신하 국가가 되라는 거예요. 노르만족들이 서프랑크 일대를 신나게 휘젓고 다녀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에라이 차라리 땅이나 하나 떼주고 이 지역에서 내 신하로서 있어. 나름 프랑스 국왕과 노르만족이 주종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노르망디 공국이란 게 나타난 거예요. 왜 이 노르망디 공국을 선생님이 중요하게 표시했냐면 이 노르망디 공국에 윌리엄이란 사람이 노르망디 공국에 윌리엄이란 사람이 영국으로 쳐들어가요. 영국으로 쳐들어간 다음에 노르만 왕조를 만들어요. 누가? 윌리엄이란 사람이.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을 지배하고 영국의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좀 이상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노르망디 공국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르만족들이 서프랑크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땅을 떼어주고 너 우리 프랑스 국왕의 신하 국가로서 노르망디 지역에 살아 해가지고 프랑스 국왕과 노르망디 공국의 대빵은 국왕과 신하 관계예요. 근데 이 프랑스의 신하였던 이 노르망디 공국의 제후가 영국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노르망디 공국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영국에서는 국왕이죠. 영국에서는 국왕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국왕의 신하이기도 하죠. 프랑스 국왕의 신하이기도 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마치 우리 한국에서 조선 임금의 어떤 신하가 일본의 국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는 국왕 역할을 하는데 조선 들어와서는
신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종이 쳤네요. 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 동양사적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중세 봉건 제도에 의해서 이런 이상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노르만 왕조의 국왕은 프랑스 내에서는 노르망디 공국을 지배하는 프랑스 국왕의 신하이지만 영국에서는 본인이 국왕인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노르망디 공국 요 지역 때문에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서유럽 봉건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서유럽 봉건 왕국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